1980년 5월 10일에 태어난 크리스토퍼 안드레 비알바는 2020년 9월 24일 저녁 8시 46분 인디애나주 USP 테로트 연방교도소에서 자신의 인생 마지막 장을 마주했습니다. 사형수 감방에서 20년간 수감된 후 그는 독극물 주사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1999년 텍사스주 포트 후드에서 비알바가 두 젊은 목사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운명의 밤에 시작된 비극의 연쇄고리를 끊는 마침표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너머이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의 구석구석을 함께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범죄의 배경부터 가해자의 과거 속 숨겨진 구석을 탐색하고 치열했던 수사 과정, 긴장감 넘쳤던 재판, 특히 그의 마지막 식사와 죽기 전 마지막 말까지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잔혹함 장실, 그리고 인간 본성과 법률 시스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와 죽음의 세부 사항을 상세히 묘사하는 심각한 내용이므로 시청자께서는 시청 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며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제시됩니다. 1999년 6월 21일 오후 텍사스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군사기지 포트 후드 근처의 벨턴 호수 휴양지에서 차량 화재가 보고되었습니다. 소방대가 신속하게 도착했지만 맹렬한 불길이 잡히자마자 목격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불타버린 자동차 안 트렁크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이오와에서 온 젊은 목사 부부 토드 베글리 26세와 스테이시 베글리 28세로 신속하게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부검은 가슴 아픈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토드 베글리는 머리에 총상을 입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시 베글리의 사인은 더 복잡했습니다. 그녀 역시 머리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지 만패 속에서 짙은 그을음 입자가 발견된 것은 스테이시가 차에 불이 붙었을 때 연기 질식으로 사망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차가 불길에 휩싸였을 때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로 이 세부 사항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고 격렬한 논쟁의 요소가 되었는데, 검찰 측은 공범인 브랜든 버나드의 방화 행위가 스테이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복잡하고 잔혹한 이중범죄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포트 후드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전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누가 그토록 유망한 젊은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울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은 허공에 맴돌며 정의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토드와 스테이시 베글리는 무작위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희망과 헌신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포트우드에 주둔했던 군인이었던 토드와 스테이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데 헌신하는 열정적인 목사였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주주인 아이오와 출신이었고, 텍사스로의 여행은 친구들과 토드의 옛 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선량함과 인간에 대한 믿음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왔고, 바로 그 친절함이 그들을 잔인한 10대 집단의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적도 없었고 어떤 불법 활동에도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젊은 부부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계획하고 삶과 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고 잔혹한 죽음이 그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 운명의 날 이전에는 어떤 경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토드와 스테이시의 삶은 평범해 보였고 주유소에서 우연히 가해자들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봉사했던 전체 커뮤니티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는 친절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고 순수함이 악에 의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크리스토퍼 비알바의 잔혹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파란만장했던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 5월 10일 텍사스주 킬린에서 태어난 비알바는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백인이었고 아버지는 트리니다드 출신의 흑인 군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은 일찍 파탄났고 비알바는 어머니가 아내와 아들 모두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진 남편을 떠난 후 홀로 그를 키웠습니다. 심지어 비알바의 아버지는 불특정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적도 있어 그리 평탄치 않은 과거를 보여줍니다. 비알바의 어머니는 흑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백인 우월주의 성향을 가졌고 군에 종사하던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해야 했습니다. 이 고립은 그녀와 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비알바 어머니의 백인 남성들과의 관계 또한 폭력으로 가득했고 슬프게도 이 모든 파트너들은 비알바를 거부하여
그가 자신의 인종 정체성에 대해 더욱 혼란스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격 형성기에 비알바는 거부감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모호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자주 징계를 받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그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깊은 심리적 상처, 사랑과 올바른 지도의 부재, 그리고 정체성 갈등이 비알바의 영혼에 큰 구멍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길로 쉽게 빠져들었고 212 피루 블러즈라는 갱단에서 소속감과 자기 자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불안정의 징후는 존재했지만 그것이 그토록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운명의 1999년 6월 21일 오후 잔인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19세의 크리스토퍼 비알바는 다른 4명의 청소년 브랜든 버나드 18세, 테리 테럴 브라운 17세, 크리스토퍼 마이클 루이스 17세, 그리고 토니 스파크스 16세 모두 212 피루 블러즈 갱단원들과 함께 강도 사건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순진한 행인이었습니다. 포트 후드 근처의 한 주유소에서 그들은 토드와 스테이시 베글리에게 접근하여 차를 태워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목사 부부는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운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토드와 스테이시가 일행을 차에 태우자마자 비알바는 즉시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트렁크에 들어가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순간 부부의 선량함은 예측할 수 없는 잔혹함에 짓밟혔습니다. 몇 시간 동안 토드와 스테이시는 트렁크의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자비를 끊임없이 구걸했습니다. 그동안 비알바와 그의 공범들은 태연하게 피해자들의 ATM 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하고 부부가 가진 모든 돈과 보석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한적한 장소를 찾는 듯 계속 이동했습니다. 마침내 차는 벨턴 호수 휴양지의 외딴 지역에 멈췄습니다. 이곳은 잔혹함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알바는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하게 부하들에게 토드와 스테이시가 여전히 트렁크에 갇혀있는 차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스테이시 베글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Jesus Loves Me를 부르며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간청은 소용없었습니다. 비알바는 권총으로 토드와 스테이시의 머리를 쏘아 그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들을 쏜 직후 공범 브랜든 버나드는 비알바의 명령에 따라 차에 불을 붙였습니다. 맹렬한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두 피해자의 시신과 차를 불태우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 후 갱단은 신속하게 현장에서 도주했고 뒤에는 끔찍한 광경과 잔인하게 앗아간 무고한 생명들만 남았습니다. 살인사건이 발견된 직후 연방수사관들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타버린 현장은 훼손된 시신뿐만 아니라 중요한 단서도 제공했습니다. 차가 불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법의학적 증거가 남아있어 전문가들이 사건의 경위를 일부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ATM 카드와 최근 인출 기록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ATM의 보안 카메라로 향했습니다. 카메라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비알바와 일부 갱단원들이 베글리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의자를 식별하고 범위를 좁히는 데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목격자 인터뷰와 지역사회로부터의 정보 수집 또한 그림을 완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중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크리스토퍼 비알바와 그의 갱단 전체가 체포되었습니다. 특수부대가 용의자들을 포위 체포할 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들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 가벼운 형량을 받기 위해 당국과 협력하기로 한 미성년 공범들의 증언은 비알바와 버나드의 잔인한 계획과 행동 방식에 대한 끔찍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성공적인 체포 과정은 피해자 가족에게 정의에 대한 작은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법적 여정은 여전히 길고 험난했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지 1년 후인 2000년 크리스토퍼 비알바와 브랜든 버나드에 대한 재판이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범죄가 연방군사기지인 포트우드 관할 구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건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사형이 현실적인 가능성임을 의미했습니다. 검찰 측의 전략은 비알바의 극도로 잔인하고 이도적이며 냉정한 성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법의학적 증거, 협력한 공범들의 증언 그리고 ATM 녹화 영상을 제시하며 범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비알바가 두 피해자를 직접 쏘아 죽이고 버나드가 차에 불을 질러 스테이시 베글리를 산채로 불태운 점은 검사들이 두 피고인의 위험성과 잔혹성을 입증하기 위해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비알바의 변호인단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비알바의 어린 나이 범행 당시 19세 어려운 가정 환경 그리고 어린 시절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들어 형량 감경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잔혹성과 설득력 있는 증거 앞에서 이러한 주장들은 배심원단을 흔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2명의 연방 배심원단 중 단 한 명만이 흑인이었고 나머지 11명은 백인이었다는 사실이며 이는 나중에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13일 며칠간의 치열한 수계 끝에 연방 배심원단은 크리스토퍼 비알바와 브랜든 버나드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 차량, 강탈 및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을 선고받고 인디애나주 USP 테로트의 연방 사형수 감방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미성년자였고 협력했던 나머지 3명의 공범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17세였던 테리 테럴 브라운과 크리스토퍼 마이클 루이스는 2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24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루이스는 2017년 6월에, 브라운은 2020년 1월에 석방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멤버였던 16세의 토니 스파크스는 처음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3월에 형량이 35년으로 감형되어 2030년 4월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무기를 제공한 15세의 또 다른 청소년 그레고리 하딘 린치는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비알바의 사형수로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논란으로 가득 찬 20년을 더 이어갔습니다. 테로우트 USP의 사형수 감방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크리스토퍼 비알바는 자신의 사형 판결에 대해 끊임없이 항소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2003년부터 연방 차원에서 사형 집행이 유예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사형수 감방에서의 생활은 대부분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 테러의 범인인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 티모시 맥베이와의 감방 창문을 통한 대화를 포함하여 다른 수감자들과의 교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알바는 또한 곧 처형될 다른 2명의 사형수 레즈먼드 미첼과 키스 넬슨과의 마지막 교류에 대해서도 공유했습니다. 넬슨은 비알바에게 운명의 날 전에 자신의 일을 정리하라고 조언했는데 이는 잊을 수 없는 조언이었습니다. 2020년 7월 말 윌리엄 피파 법무장관은 연방 사형 집행 재개를 발표했고 비알바의 사형 집행일은 2020년 9월 24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강력한 논란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비알바는 사형 집행이 재개된 이후 연방 사형에 직면한 첫 흑인이었으며 미국은 조지 플로이드와 브레오나 테일러의 사망 이후 인종폭력과 사법 시스템 내 차별 혐의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사형수 명단에 흑인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과 흑인이 백인을 살해했을 경우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알바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그의 변호인단은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들은 비알바의 재판 변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려운 어린 시절 그가 뇌 손상을 입었고 범행 당시 치료받지 않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된 감경 사유가 배심원단에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19세의 나이에 비알바는 과학적으로 자신의 행동의 심각한 결과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항소를 기각하여 사형 집행이 진행되도록 허용했습니다. 2020년 9월 24일 40세의 크리스토퍼 비알바는 USP 테로우트에서 독극물 주사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식사는 피자헛이었고 그는 메시아닉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비알바는 깊은 후회를 표하며 신에게 토드와 스테이시 베글리 가족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또한 단 한 번의 펜토바르비탈 주사를 맞기 전에 기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드 베글리의 어머니는 비알바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기를 원하며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알바가 사망한 지 2달 후구의 공범인 브랜든 버나드 역시 여러 차례의 사면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10일 독극물 주사로 처형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드레 비알바 사건은 사법 시스템의 복잡성과 불안정한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비극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비알바는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지만 정의사형에서의 인종적 요인의 영향 그리고 한 인간의 교화와 갱생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토드와 스테이시 베글리의 죽음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잔혹함에 대한 냉혹한 상기이며 또한
친절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법률 시스템이 사형과 같은 가혹한 판결을 내릴 때 나이, 심리적 및 사회적 배경과 같은 요소를 정말로 충분히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존중 사기꾼에 대한 경계 그리고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사회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고통과 괴로운 질문들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